편안한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끔찍한 시집살이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애 시절 세상 다정했던 남편과 인자해 보이던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이 결혼이라는 문턱을 넘자마자 드러났습니다. 이혼 후 전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집까지 쫓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막말과 저주를 퍼붓는 전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듣고만 계시던 저희 엄마가 딱 한마디를 던지셨는데 그 한마디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과연 저희 엄마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었을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제가 겪어낸 이 길고 아픈 이야기의 끝을 꼭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만 믿고 뛰어든 결혼이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식의 문이 닫히는 순간 시댁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면서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감당해야 할 서름은 목구멍까지 차오르곤 하죠. 제 이름은 이서연.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어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었던 김민준 씨를 처음 만난 건 장마가 끝나가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전기시설에 문제가 생겨 수리기사로 온 그 사람이었죠.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조용하고 차분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동네 식당의 소박한 백반처럼 퇴근 후 마시는 시원한 커피 한 잔처럼 꾸밈 없고 서두르지 않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그는 제가 만나왔던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묵하고 침착했으며 특히나 효심이 깊었죠. 그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늘 존경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와 저 둘이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경계심보다는 애틋함이 더 커졌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어머니를 극진히 아끼는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가 저를 집에 처음 인사시키던 날, 저는 전날 밤을 꼴딱 세울 만큼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박 여사님은 현관문 앞에서부터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어서 와요, 서연 양. 내 집처럼 편하게 생각해요. 우린 격식 같은 거 안 차리니까.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은 계속해서 제게 반찬을 집어주시며 일부터 가족까지 모든 것을 살뜰히 물어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민준 씨를 향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죠. 이 아가씨 보기보다 참하고 착하네. 이런 애를 며느리로 얻으면 우리 집 복인 줄 알아라. 저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웠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찾아뵐 때마다 어머님은 저를 붙잡고 저녁을 먹여 보내셨고 집안의 특별한 요리 비법이라며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그 된장찌개의 맛은 마치 제가 꿈꾸던 미래처럼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님은 맛을 보시며 말씀하셨죠. 새아가 될 내가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니 이젠 마음이 놓이네. 그 말씀에 제 마음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시집 가는 건 그 가족 전체와 결혼하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어머님은 혼수나 예단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말이죠. 저희 어머니를 보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희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며느리가 들어오면 친딸처럼 아껴줄 겁니다. 그 말에 저희 어머니도 안심하는 눈치셨고 제 마음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습니다. 그 무렵 민준 씨는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야근이라도 하면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고 주말이면 저희 친정집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결혼해도 친정에 자주 보내줄게. 며느리 됐다고 가족을 잃는 건 아니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 약속들은 바람처럼 흩어져 버린 낯설고도 익숙한 메아리 같습니다. 결혼식은 아직 쌀쌀한 기운이 남은 초봄에 열렸습니다. 저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수많은 축복 속에서 시댁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이셨죠. 이제 너도 한 가족이다. 부족한 건 이 어미가 가르쳐 줄게. 저는 존경심을 가득 담아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신혼 초, 저는 행복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님을 도와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며느리의 도리는 이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걱정될 때도 있었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죠. 부부의 마음이 맞으면 천하에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충분히 노력하고 인내하면 이 가정은 평화로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훗날 저를 무시하는 빌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작고 낡은 빌라였지만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부부가 일찍부터 분가하면 정 떨어지고 씀씀이만 커진다며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초 몇 년 정도는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첫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는 5시를 간 넘겼지만 부엌에서는 이미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가보니 시어머니께서 가스레인지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 표정은 예전에 뵙던 온화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어머님의 목소리는 처음 뵙던 날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 거들려고요. 어머님은 더 말씀 없이 제게 채소 바구니를 건네고는 몸을 돌리셨습니다. 저는 채소를 씻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생활 방식이 있으시니 아직 새 며느리가 익숙하지 않으신 거겠지. 그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제 마음은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와 아가씨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먼저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반찬을 집어야 했죠.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굳어진 가족의 식탁에 끼어든 이방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서둘러 상을 치우자 시어머니는 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새 며느리는 부지런해야 하는 법이야. 이 집 생활에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쉬도록 해. 무거운 말은 아니었지만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는 의미를 깨닫기엔 충분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익숙함과 낯숑이 뒤섞인 채 흘러갔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의 기상 시간과 식사 시간을 외웠고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배웠으며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말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때로는 얇은 외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하면 모두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제게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은 점차 침묵으로 변해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저녁을 먹고 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와 길게 대화하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으면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갓 시집 왔으니 어머니 기분 좋게 좀 맞춰드려. 노력 좀 해. 저는 그 말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시댁 친척분들이 놀러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새 며느리예요. 아직 집안일에 서툴러서 손이 많이 가요. 사람들은 허허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색하게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람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제가 며느리로서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셔도 악한 분은 아니야.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돌아 누웠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름 모를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슬픔도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밤중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 같은 아주 옅은 불안감이었습니다. 흔히들 시집살이는 누구의 비위를 맞춰야 할지 모르는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노력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해 보이던 날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비교와 평가 그리고 경계선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기나긴 시련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짧은 신혼여행이 끝나고 제 삶은 본격적인 시집살이의 궤도에 올랐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언제 진짜 시댁 식구가 되었다고 느꼈는지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날의 점심 식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쉬는 날이었고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골목길에서는 생선 장수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죠. 오늘 외삼촌 댁 식구들이 점심 먹으러 올 거다. 음식 준비 제대로 하도록 해. 저는 네라고 대답하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긴장으로 떨려왔습니다. 결혼 후 손님 맞이 음식을 제가 주도해서 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여쭤봤습니다. 어머님은 익숙한 메뉴 몇 가지를 읊어주시더니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어른들 입맛에 맞게 간 잘 맞춰라. 저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시누이인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를 쳐다보며 소리쳤죠. 새언니, 우리 엄마 싱겁게 드시는 거 알죠? 저는 예의상 웃으며 대답하고는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모든 일을 다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 손을 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며느리가 점수를 따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드디어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자리에 모시고는 조용히 식탁 끝에 앉았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음식을 드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새아가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아주 맛있어.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습니다. 솜씨는 무슨요? 이제 겨우 배우는 단계라 아직 멀었어요.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기가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방금 전에 칭찬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내내 대화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는 말하기보다는 주로 들었고 혹시나 더 필요한 것이 있는 분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께서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애들 같지 않고 새 며느리가 참 부지런해서 좋긴 좋네. 요즘 것들은 결혼하면 자기 남편밖에 모르잖아.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음식 준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잣대 위에 올려져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충분하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기분 때문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접시 몇 개를 부엌으로 옮겨주었지만 시어머니께서 곧바로 제지하셨습니다. 넌 들어가서 쉬어. 저런 일은 서연이가 익숙해져야지. 그는 저를 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어머니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부엌에는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텅 빈 마음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제게 소리치거나 험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가족의 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저를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눈빛, 그리고 아직 멀었다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만큼 더 노력해야 충분한 걸까?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제가 며느리로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옛날 분이시잖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같이 살려면 당신이 조금씩 적응해야지. 저는 응이라고 짧게 대답하고 돌아 누웠습니다. 문득 물이 잔에 가득 차면 넘친다는 옛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인내의 한계가 어디인지는 몰랐지만 그날의 점심 식사를 기점으로 저는 이 집에서 제 위치를 더욱 명확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타인은 아니지만 결코 가족의 일원도 아닌 그 애매한 감정은 그림자처럼 제 뒤를 따르며 제 마음을 서서히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일요일의 점심 식사 이후 시댁의 일상은 다른 궤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거나 거친 다툼은 없었지만 마치 시랍바늘처럼 규칙적이고 냉정하게 한 바퀴 한 바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이었고 며느리가 늦잠을 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부엌에 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께서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라고 물으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제가 일찍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집안일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는 기본이었고 제사상 닦기, 집안 정리, 장보기 같은 자잘한 일까지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땜뜨거나 무언가를 잊어버리면 아주 나지막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는 질책이 없었지만 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녁상을 막 차렸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며칠 동안 아무도 신경을 안 썼나 보네. 저는 아무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자마자 집 안팎을 샅샅이 청소했습니다. 그동안 시누이는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방 안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나와서 도우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런 일을 상기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하나 따지면 사소했지만 매일 반복되자 큰 피로감으로 쌓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뜰한 챙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반찬을 집어주시거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밥상은 여전히 풍족했지만 제 몫은 늘 제가 알아서 챙겨야 했습니다. 한 번은 회사 일로 늦게 귀가해 저녁 준비를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시어머니께서 식사 준비를 마치신 후였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 상 차리는 것을 도우려고 하자 어머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다음부터는 집안일 할 시간 생각해서 네 일을 조절해라.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불문율을 어긴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했습니다. 퇴근 후 식사를 마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루 동안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면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늘 하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신이 좀 참아.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겪는 일들이 문제라고 부를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보며 소리치셨습니다. 요즘 여자애들은 참 편하게 살아. 누가 이런 힘든 일을 계속하려고 하겠어. 저는 잠시 동작을 멈췄다가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칭찬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참고 인내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아니게 된 순간부터 사람들은 제가 며느리라는 역할뿐만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옆에 누운 밤이면 저는 너무 지쳐서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피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했나? 하는 걱정이 항상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답 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저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당연한 것은 쉽게 무시당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이라는 이름 아래서 집안일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기대들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 문제가 저희 시댁의 삶에 끼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특별할 것 없는 단출한 메뉴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 보는데 돈이 많이 드는구나. 저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 의미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너도 이제 월급 받으니까 매달 생활비 좀 보태는 게 도리 아니겠니? 그 말은 부드럽게 나왔지만 제게는 이미 잔잔하지 않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같이 사니까 생활비 내는 게 맞지.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생활비를 내지 않을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빠르게 진행된 것에 조금 놀랐을 뿐입니다. 누구도 제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명확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돈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저는 시어머니께 꼬박꼬박 정해진 금액을 드렸습니다. 제 월급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개인적인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불평하지 않았고 친정어머니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사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미묘한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서 시누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집은 민준이네 월급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늙은 내가 뭘 벌겠니? 시누이는 네라고 대답하고는 저를 보며 슬쩍 웃었습니다. 악의 없는 웃음이었지만 저는 준비도 없이 가장의 역할을 떠맡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회사에 입고 갈 새 옷을 샀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옷을 보시더니 한마디 툭 던지셨습니다. 새아가는 옷도 잘 사입네. 이번 달 전기세랑 수도세가 많이 나왔던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비싸지도 않은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제가 누리던 경제적 자유가 점점 좁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일들에 무심했습니다. 그에게 제가 생활비를 내는 것은 제가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넌지시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생활비는 내고 있으니 다른 자잘한 지출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뭘 그렇게 따져? 엄마가 억지로 내라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 저는 그 말에 서운했습니다. 억지는 아니었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돈은 생활의 수단을 넘어 시댁 식구들 눈에 비친 저의 도리를 측정하는 잣대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제때 돈을 들이면 모든 것이 평온했지만 개인적인 일로 지출이 많아져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한숨소리와 은근한 눈치만으로도 저는 부족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 관계는 명확해야 사랑이 오래간다고 말합니다. 저는 사랑이 끊어지길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확함을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명확함은 사치스러운 단어였습니다. 어느새 저는 며느리이자 부수적인 수입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슬프게 한 것은 내야 하는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노력이나 진심이 아닌 돈의 가치로 저를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돈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견고해 보였던 관계도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저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깊은 갈등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직감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저는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잘못이 결국 제 탓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시누이인 민지가 늦게까지 놀다 들어오면서 밥솥 취사 버튼 누르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뒤늦게 발견했을 때는 밥이 서리고 바닥은 누룽지처럼 타 있었습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더니 밥솥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밥이 왜 이 모양이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민지가 밥을 했는데 아마 시간을 깜빡했나 봐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쟤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피곤한데 좀 잊어버릴 수도 있지. 너는 집에 있으면서 그것도 확인 안 했니?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분명 제가 한 밥이 아니었지만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기도 했고 이 상황에서 변명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가장 맛있는 생선살을 발라 민지의 밥 위에 올려주시더니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눈치가 빨라야 하는 법이야. 집안에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거운 질책은 아니었지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눈치가 빨라야 충분한 걸까? 제가 잘하면 그것은 당연한 의무가 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그것은 피곤함으로 이해받아야 하는 걸까? 그 편애는 말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태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시누이는 쉬는 날이면 정오까지 늦잠을 자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를 조금만 늦게 해도 거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꾸짖거나 책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 하나만으로도 저는 잘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갑작스러운 야근으로 늦게 퇴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의 집 딸은 피곤하면 집에 와서 쉬기 바쁘다는데 며느리는 퇴근하고 와서도 집안일 할 생각부터 해야지. 저는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고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땀은 마르지 않았고 다리는 아팠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불평해봐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지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단도직 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엄마가 저랑 민지 대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한숨을 쉬며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친딸이잖아. 당신이 왜 그런 걸 비교해서 머리 아프게 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기고 지려고 비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평한 대우를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공평함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 같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느 주말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먼 친척의 작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음식 준비와 상차림으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시누이는 잠시 돕는 척 하더니 약속이 있다며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가버렸습니다. 손님들이 오시고 식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한 친척분이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제사 음식 정말 정성스럽고 맛있네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딸 민지가 도와줘서 그렇죠. 며느리 혼자서는 어림도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칭찬을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제 노력이 그렇게 쉽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제 위치가 무엇인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왔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다른 형태로 변해 마음속 깊은 곳에 무겁게 자리 잡아 눈물로 터져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문득 친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며느리가 아프면 몸이 아프다는 옛말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웃어 넘겼던 말인데 이제야 그 의미를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편에는 사람을 단번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마침내 당사자가 자신의 인내의 한계를 깨닫지 못할 때까지 말입니다. 저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말이 줄었고 웃음도 줄었습니다. 노력을 포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더 큰 실수를 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아주 선명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에 대해 제가 가졌던 믿음에 대한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불공평함이 이토록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더 큰 충돌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어떤 날들은 너무나 평온하게 지나가서 이 모든 것에 익숙해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속되는 감시와 평가에 지쳐 저는 생각을 줄이고 슬픔을 억누르며 그저 며느리의 도리만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상처받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을 그리 오래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보름이었습니다. 시댁은 거창하진 않지만 간단한 과일과 나물 그리고 향을 피우며 조상께 예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과일과 국화한 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꽃을 꽂고 제사상을 차리는 등 익숙한 습관처럼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부엌 식탁 위에 휴대폰을 두었습니다. 회사 동료에게서 업무 관련 메시지가 계속해서 도착했고 저는 급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답장을 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곧 닥쳐올 폭풍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제사상 차림이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한번 훑어보시더니 식탁 위에 제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휴대폰을 집어들어 이리저리 돌려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설명하려 했지만 어머님은 이미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며느리라는 애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들고 있니?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연락한 거예요.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사건은 가까운 친척 한 분이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들르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요즘 며느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마치 일반적인 이야기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시선은 항상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시집 와서도 옛날 버릇 못 고쳐 뭐든지 비밀이고 뭐든지 자기 사생활이래. 저는 찻잔을 든 손에 힘을 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런 방식으로 언급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분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지만 그 한 글자 한 글자는 아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말이에요.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아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는지 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서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단지 업무였고 저는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꽉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움을 바라는 눈빛으로 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의 침묵은 보이지 않는 뺨따귀처럼 아팠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떳떳해요. 오해하셨다면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설명은 무슨. 떳떳한 사람은 원래 말이 없는 법이야.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우리 집은 그런 애매한 꼴은 못 본다. 그 말은 모든 사람 앞에서 제 인격에 낙인을 찍는 것과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울지도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누군가 제 자존심을 사람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손님이 돌아가고 집에는 식구들만 남았습니다. 제가 뒷정리를 하다가 손이 떨려 그릇 하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뭔가 휘끼는 게 있으니 그렇게 놀라지. 저는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저를 모욕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하셨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듣기 싫으면 네가 알아서 해. 저는 민준 씨를 향해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집안일인데 뭘 그렇게 크게 만들어. 그 한마디가 제 모든 퇴로를 막아버렸습니다. 크게 만들지 마라. 제 명예가 도마 위에 올려진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내를 보호하는 것보다 집안의 평화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벽을 보고 돌아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가 젖어들었지만 입술을 깨물고 흐느끼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제 울음소리마저 잘못된 것으로 치부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친정엄마가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원만하게 지내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참아야 원만한 것일까요? 명예가 짓밟혔을 때도 침묵이 미덕일 수 있을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한번 뱉어지면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흉터로 남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시어머니를 대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존경심은 눈에 띄게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경계심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는 방관자를 선택했으니까요. 저는 아직 그 집을 떠나거나 저항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아주 분명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침묵한다면 나 자신을 잃게 될 것이라고. 친척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그날 밤 이후 저는 이상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전히 일찍 일어나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정시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서서히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대하지도 사과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킨 유일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너무 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지난 일을 다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경계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머님은 주시했습니다. 제 휴대폰은 그때부터 어머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소파에 앉아 동료와 업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을 지나가다 멈춰 서서 명령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서는 휴대폰 좀 그만 만져라. 아무도 너를 감싸주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부엌으로 들어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탈출구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주무신 후 저는 지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 정말 상처받았어요. 그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나는 당신을 믿어라고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어요.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군다. 엄마는 연세도 있으셔서 그냥 생각 없이 말씀하신 거야.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당신 아내잖아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니까 더 나를 이해해줘야지. 엄마랑 아내 사이에서 나도 힘들어. 그 말은 조용한 칼날 같았습니다. 중간에 서 있다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가 제 편에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가만히 서 있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호칭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애교 섞인 목소리로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짧고 간결해졌습니다. 그도 변화를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하소연을 듣지 않아도 되니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자신감을 얻으신 듯 했습니다. 저에게 더 자주, 더 거리낌 없이 핀잔을 주셨습니다. 며느리라는 애가 이것도 제대로 못해? 슈슈,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할까? 시집 와서도 옛날 버릇 못 고쳤네. 모든 문장에 제 이름은 없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늘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집에서 제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퇴근하자마자 의자에 주저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어봐야 농사일만 하겠니? 뭘 그렇게 힘든 티를 내? 저는 어머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물컵을 든 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는 한때 모든 사람 앞에서 제 손을 잡고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가 말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남편이 화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집안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봐야 침묵이나 비난만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함을 기대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 작은 공간이라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식사 시간은 무거워졌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빨리 먹고 말을 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어울리지 못하는 태도로 민준 씨는 요즘 예민해진 성격으로 여겼습니다. 누구도 제게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사람을 너무 믿어서일까? 아니면 결혼은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일까? 친정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온전히 저 자신일 수 있었던 그 작은 집이 그리웠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자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당시에 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결혼을 지키기 위해 계속 참고 견디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다음에 일어날 일은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테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 사이에는 더 이상의 다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차가운 공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방, 같은 침대를 썼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밤중에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찾지 않았고 그도 제게 오늘 일은 힘들지 않았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한때 우리를 이어주었던 대화들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지만 이제는 며느리의 역할을 다하려는 노력 대신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식구들을 부른 뒤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제가 얼마나 먹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를 마치면 일어나셨고 시누이는 휴대폰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냉정할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부러 그를 기다렸지만 집에 들어온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피곤해. 다음에 얘기하자.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지붕 아래에서 별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도 이별의 말도 없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변화를 눈치채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를 오래된 하숙생처럼 대하셨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일하는 것이 당연했고 불평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 저녁 준비를 조금 늦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퉁명스럽게 대꾸하셨습니다. 여자가 그까짓 거 가지고 아프다고 하면 나중에 큰일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는 그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도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안의 노력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해져 완전한 어둠 속에 잠기지 않기 위해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제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삐걱거리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웃고 대화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했습니다. 퇴근길에 오를 때만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 앞에 있는 집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아니라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저녁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누구도 제게 무엇을 보고 싶냐고 묻지 않았고 피곤하지 않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누구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결혼 전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충분할 거라 믿었던 제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아니면 용기 없는 남자를 믿었던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 번은 민준 씨에게 잠시 집을 나가서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우리 엄마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고. 그 말에 저는 제 위치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지켜야 할 아내가 아니라 집안의 체면을 위해 조용히 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움츠린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시누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저를 남처럼 여겼고 반말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새언니, 시간 있으면 내 옷 좀 빨아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보며 피곤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없이 빨래를 하고 널고 개어주었습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반응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숲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결혼 안에서 저는 척박한 땅에 겨우 뿌리 내리려 애쓰는 외로운 나무 한 그루 같았습니다. 때로는 부엌에 서서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웃음 많고 말 많던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지친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전화해서 하소연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걱정하고 슬퍼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다 컸으니 제 짐은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절정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상을 치우며 처마 밑으로 들이치는 차가운 빗물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저를 꾸짖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노력과 짓밟힌 명예, 그리고 누구도 구하려 하지 않는 죽어가는 결혼을 위해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을 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 계속 살 수 없다고. 저는 아직 그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선택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사람은 결국 밖으로 걸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이혼 결정은 충동적으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천천히 잊히는 것에 익숙해질 만큼 느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한번 한계를 넘어서면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없었던 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월말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은 저는 개인적인 지출과 시어머니께 드릴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퇴근길에 은행에 들러 돈을 찾아 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께 드리고 이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을 들이면 적어도 겉으로는 다시 평온해지겠지. 하지만 집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이미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낡은 가계부를 펼쳐두고 계셨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달은 부족하게 가져왔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드리는 금액은 항상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난달과 똑같이 드렸는데요. 어머님은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다 올랐고 시장 물가도 올랐어. 그 돈으로 충분할 것 같니? 저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옳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몰랐어요. 말씀해 주셨으면 맞춰서 준비했을 텐데요. 어머님은 가계부를 탁 덮으며 딱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 며느리면 알아서 미리 챙겨야지. 누가 일일이 말해줘야 하니. 그 말에 저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의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질문할 권리는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 절감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민준 씨는 늘 그랬던 것처럼 옆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변호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확함을 원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 정하자. 그는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저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이 아내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가져. 너무 계산적으로 굴지 말고. 저는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책임감. 어디까지 짊어져야 충분한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이 집의 재정 담당자일 뿐인 걸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소한 트집, 노골적인 편애, 그리고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외면했던 남편의 침묵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상을 치울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등 뒤에서 혼잣말처럼 하지만 제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맨날 피곤한 티만 내고 가족 생각은 할 줄을 몰라. 평소 같았으면 삼켰을 말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동작을 멈추고 식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공평하지 않아요. 집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반응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그러고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공평하지 않다니? 네가 여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돈 좀 보탠다고 유세니?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맑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받은 대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민준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왜 사소한 걸로 일을 크게 만들어?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자신이 놀랄 정도로 평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사소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제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옷장 속의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당장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와서 가진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초라한지 똑똑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대부분의 물건들은 마치 이곳에 속한 적 없다는 듯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식구들이 아침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드셨고 민준 씨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못 견디겠으면 네 엄마 집으로 가든가. 이상하게도 그 말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그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못 살겠다면 마음대로 해. 그뿐이었습니다. 붙잡지도 이유를 묻지도 한마디의 만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그저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필요한 짐을 챙겼습니다.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만 아주 조금 챙겼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신 엄마는 저를 보시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왔니 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시끄러운 재산 다툼 없이 조용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냉담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누구도 저를 붙잡지 않았고 괜찮으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한 방울에 물이 잔을 넘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마지막 한 방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모이고 모여 이미 잔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넘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뿐입니다. 저는 이혼 서류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마른 잉크 자국처럼 제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알았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저 자신을 잃어가는 결혼 생활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을 떠난 것은 햇살이 옅게 비치는 아침이었습니다. 비도 바람도 없는 이별을 예고하는 어떤 징후도 없는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아픈 날이었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설 때 바퀴가 타일 바닥 위를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누구도 배웅 나오지 않았고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1년 넘게 살았던 그 집은 마치 제가 존재한 적 없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옷장도 작년 장마에 얼룩진 벽지도 그대로였습니다. 한때 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출근용 옷 몇 벌, 낡은 수첩 몇 권, 그리고 결혼 전 엄마가 사주신 외투 한 벌. 저는 공동의 물건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탐욕스럽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것만을 챙겼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지 않으시고 소리를 줄인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응하고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꾸짖음도 당부도 없었습니다. 그 무관심이 어머님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오래전에 남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부엌 문가에 서서 물컵을 들고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든 단 한마디라도 기다렸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로 문이 가볍게 닫혔습니다. 세게 닫히는 소리도 여운도 없이 그저 깔끔한 끝맺음이었습니다. 친정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제가 방금 결혼 생활 하나를 끝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혼 초의 설렘,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썼던 날들, 제가 냈던 생활비, 그리고 수많은 밤샘과 이른 아침들. 모든 것이 연기처럼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한 것은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계시던 엄마는 저를 보시더니 빗자루를 멈추고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물으셨습니다. 왔니 딸? 단 2마디였지만 제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 캐리어를 들어주시며 문을 열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좀 쉬어라. 엄마의 작은 집은 여전히 시원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익숙한 의자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니 아주 먼 길을 떠났다가 출발점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혼을 앞둔 설레는 처녀가 아니라 방금 이혼한 여자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이혼 후 첫 며칠, 저는 아주 느리게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엄마를 도와 식사를 준비하고 점심에는 쉬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뒷마당의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시댁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왜 이혼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엄마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놀러 왔나 봐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당분간 나랑 같이 살기로 했어.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긴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햇살이 소매 위로 쏟아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문득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식사 시간을 맞출 필요도, 휴대폰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유로운 느낌은 아주 가볍게 다가왔지만 제 눈물을 터뜨리기엔 충분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헛된 노력으로 보낸 지난 시간이 아까워서였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서류 뭉치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잘 보관해도 나중에 필요할 거야. 그 안에는 제 신분증, 졸업장, 제가 따로 챙겨 나오지 못했던 개인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가진 것들은 너무나 많았지만 가져올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면 낡은 침대에 누워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요함이 낯설 정도였습니다. 아직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숨 막히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후회하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예였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모든 신호가 있었음에도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앞에 국그릇을 놓아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어라 딸, 너무 말랐어.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제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의 딸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이 안부를 물으면 그냥 이사했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 사생활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한 방법으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가끔 시댁이 떠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익숙했던 습관들, 그 골목, 그 밥상, 분주했던 아침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은 저를 되돌릴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무시당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봐야 돌아올 곳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멀리 돌아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필요로 했던 곳은 제가 가장 많이 노력했던 곳이 아니라 제가 온전히 저 자신일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저는 엄마의 고요한 집에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시끄럽지 않게. 미래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한 삶이 아닌 곳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다시 시작하기 위한 가장 가벼운 방법이라는 것을. 친정집에서의 첫 며칠, 저는 벽시계보다도 느리게 살았습니다. 시침은 조금씩 움직이고 분침은 꾸준히 돌았지만 저는 마치 긴 정적 속에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저를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이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숨 쉴 공간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방문을 열고 나오면 부엌에는 이미 따뜻한 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깨우지도 무언가를 하라고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제 몫을 차려두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자도 괜찮아. 그동안 피곤했잖니? 저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죽을 넘겼습니다. 제가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살피는 시선도 시간을 지키라는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제가 힘이 없어 보일까봐 계란이며 나물을 더 얹어주시는 엄마만 계실 뿐이었습니다. 어떤 날 오후에는 마루에 해먹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 시댁에 있을 때는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살아있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긴장 상태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왜 이혼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일찍 물으면 딸이 더 아플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관찰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제가 밥 먹는 모습, 잠자는 모습, 그리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 놀라는 제 모습을 보며 제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개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졸업장, 자격증, 계약서 같은 사소하지만 제 독립의 기반이 되어줄 것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옆을 지나가시다가 잠시 멈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건 잘 간직해야 한다. 여자는 손에 이런 게 있어야 든든한 법이야. 가벼운 말씀이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질책도 거창한 가르침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세월을 겪어낸 여자가 깨달은 스스로 서는 것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 엄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단둘이 먹는 식사였지만 늘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오늘 일이 힘들지 않았는지, 저는 오늘 장사가 잘 되셨는지 그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챙겼습니다. 한 번은 퇴근길에 차가 막혀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엄마는 냄비에 제 몫의 밥을 따로 담아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른 먹어라. 식었으면 데워줄게. 늦은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사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신뢰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 느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밤이면 저는 더 깊이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거나 불안감에 한밤중에 깨는 일도 없었습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적어도 매일같이 덧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와 함께 나무를 다듬다가 제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렇게 오래 참았나 봐. 엄마는 바로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손에 든 나무를 다듬어 소쿠리에 내려놓으신 후에야 말씀하셨습니다. 바보 같아서가 아니야. 네가 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지. 그 한마디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약하다고 혹은 어리석었다고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했기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더 이상 존중받지 못했을 때 멈추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제 자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회복 기간에는 극적인 순간이 없었습니다. 거창한 다짐이나 강한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저 자신을 다시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을 하나 사두고 매일 아침 물을 주었습니다. 새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다시 푸르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날카로운 말들, 전 남편의 침묵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저는 더 이상 그 기억에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온 길을 돌아보듯 부정하지도 돌아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조용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빨리 잊으라고 재촉하지도 당장 강해지라고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슬플 때는 슬퍼하도록,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이 엄마의 사랑 방식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상처는 쉴 때 가장 빨리 아무는 법이라고 합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온 힘을 다해 버텨야 했던 지난 날들 끝에 저는 마침내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조용한 사랑과 다시는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결심 덕분에 저는 조금씩 다시 바로 서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전 시댁의 소식을 굳이 찾아 듣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 번 닫힌 문은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일과 엄마와의 평범한 일상에 집중했습니다. 소박한 식사와 조용한 독서, 아침마다 화초에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식들은 찾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점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 시댁 동네에 살던 지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안부를 묻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요즘 그 집 분위기가 말이 아니라던데.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더 묻지도 궁금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열린 말문은 쉽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지인의 말에 따르면 전 남편 민준 씨는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당해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넉넉지 않던 수입이 갑자기 끊기자 집안 살림이 휘청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전 시댁에 대한 소식은 여러 경로를 통해 더 자주 들려왔습니다. 시누이는 여전히 씀씀이가 해퍼 카드빚에 시달리고 시어머니는 돈을 구하러 다니느라 집안 물건까지 팔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예전에 저의 인내와 제가 내던 생활비로 겨우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제가 떠나자마자 또 차 터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수많은 문제들은 저의 침묵과 제가 꼬박꼬박 내던 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자 그 빈틈을 메워줄 사람이 없어지면서 모든 것이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지 않는 어딘가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예전 같지가 않아.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직과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나 해서 말인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아주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주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화가 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옅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는 누구도 제 희생을 고마워하지 않더니 제가 떠나고 나서야 그 빈자리를 깨달았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닌 것 같아.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후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말로 마지막 남은 문까지 완전히 닫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느낌은 가벼우면서도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 후 며칠 엄마는 제가 말이 없어진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슬퍼할까봐 걱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시댁의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주변에 돈을 빌리러 다니고 시누이는 여전히 철없이 행동하지만 그 뒤를 수습해 줄 사람이 없어 집안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압박이 시어머니에게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한 지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좀 안 좋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은 들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사람에 대한 연민 때문에 저를 상처 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저는 배웠습니다. 동정심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저는 지난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책임이라는 생각 하나로 제 능력 이상의 것들을 짊어졌던 날들을 말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고 보니 사람은 각자 자기 인생의 몫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영원히 대신 짊어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복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 시댁은 지금 그 시기를 겪고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그 소용돌이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참고 견디던 것을 멈추고 떠나면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악의 때문이 아니라 인생이 가진 나름의 공평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뒤돌아보지도 간섭하지도 않고 제가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전보다 더 평온하고 더 현명해진 채로 말입니다. 전 시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반차를 내고 엄마와 함께 낡은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몇 시간 뒤 그 평화가 깨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찬장을 닦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낯익으면서도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높고 다급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계세요? 저는 동작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안방에 계시던 엄마는 아직 듣지 못하신 듯 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대문 앞에 서 있는 그분을 보는 순간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눈빛에서는 예전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잠시 흠칫하시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가 있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 찾아오셨어요? 아마 그런 호칭을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어머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그분이라는 칭호만으로도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졌습니다. 어머님은 미간을 찌푸리시더니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침착해야 한다고 다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대문을 열고 어머님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에서 나온 엄마는 손님을 보시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찻잔에 차를 따라 테이블 위에 놓으셨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집안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낡은 가구들의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헛기침을 하며 마치 안부를 묻듯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잘 지낸다고 들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 사정이 좀 어렵게 됐다. 민준이는 실직했고 민지도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했어.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구나. 저는 예상했던 이야기라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네가 한때 우리 집 며느리였잖니. 어머님은 저를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가 좀 도와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분노도 비웃음도 없이 아주 맑은 정신으로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책임을 말씀하시는지요? 어머님은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제가 늘 침묵하고 순종하던 모습에 익숙하셨을 테니까요. 미간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우리 식구로 살았잖니. 그 말에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옳지 않아요. 저는 어머님 댁에 살면서 생활비를 냈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공짜로 살지 않았어요.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깟 돈 몇 푼 냈다고 생색내는 거니. 분위기는 험악해졌지만 저는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생색내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며느리로서 제 몫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머님은 코웃음을 치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말해. 어려울 때 모른 척 할 거냐 이 말이다. 그 말은 제가 그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외면당했는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다시 어머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위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뿐이에요. 전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가볍게 내리치셨습니다. 무슨 위치? 남편 버리고 집 나간 주제에 이제 와서 위치를 따져?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웃들이 밖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눈에서는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것들은 정말 이기적이야.
좋을 때는 시댁에 기대 살고 어려워지니까 싹 모른 척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과거의 상처를 찔렀지만 예전과 달리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불공평해요. 제가 그 집에 살면서 어떻게 견뎠는지 어머님께서 가장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은 비웃으셨습니다. 견디다니? 네가 거기서 밥을 굶었니? 옷을 못 입었니? 제가 대답하려던 순간 엄마가 입을 여셨습니다. 높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쳤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빨리 개입하실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엄마는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아이들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하실 말씀은 이치에 맞게 하셔야지요. 전 시어머니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엄마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사실은 제 딸이 며느리로 있는 동안 제 도리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부인 댁에 어떤 의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모른 척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엄마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뿐입니다. 전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서야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겪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너무나 거셌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며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괜찮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완전히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그 만남은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빚은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눈물과 인내로 이미 충분히 갚아버린 빚은 누구도 다시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 떠났고 저는 예전에 저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난번의 만남이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틀 뒤 햇살이 따가운 오후 제가 퇴근하고 집에 막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숨길 수 없는 분노가 섞인 높고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저는 즉시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챘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허락도 서론도 없었습니다. 대문 한가운데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주변 이웃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전 며느리라는 게 이렇게 무정하고 의리가 없어서야 쓰겠어? 남의 집 어려운 건 못 본 척하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오신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고 옆집에서는 문이 살짝 열리며 훔쳐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긴 어머님께서 소리 지르실 곳이 아닙니다. 어머님은 비웃으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낮추긴 뭘 낮춰. 며느리가 이렇게 배은망덕한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야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돌멩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마당을 쓰는 척하며 우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예전에는 제 앞에서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편한 것만 찾는다. 시댁 덕에 먹고 살았으면서 은혜도 모른다. 집안이 어려워지니 도망쳤다는 등 저속한 욕설은 없었지만 모든 문장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제 명예를 겨누었습니다. 네가 버는 돈 다 누구 덕인 줄 알아? 어머님은 소리쳤습니다. 시댁이 울타리가 돼주지 않았으면 네가 그렇게 편하게 회사 다닐 수 있었을 것 같아? 저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타리. 그 울타리는 끝없는 감시와 남편의 침묵과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버텨야 했던 제 자신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말씀은 가려서 하셔야지요. 전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눈으로 엄마를 쏘아보았습니다. 나는 내 며느리랑 얘기하는 거요. 당신이 왜 끼어들어? 저는 엄마 대신 대답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더욱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고? 그럼 집안 평안할 때는 온갖 좋은 건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어려우니 모른 척하는 거냐? 어머님은 돈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집안이 빚더미에 앉았고 아들이 재기하려면 돈이 필요하며 딸은 아직 변변한 직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가 다시 돌아오라는 거 아니야. 그냥 매달 생활비나 좀 보내. 그동안 키워준 정을 생각해서라도. 주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건데요? 어머님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널 먹여주고 재워주고 며느리라는 이름까지 준 자격이다.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든 단어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키우지 않으셨어요. 저는 제 힘으로 일해서 생활비를 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은 얻었지만 그 값은 제 노력과 인내로 충분히 치렀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은 잘하는구나. 여자가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서야 쓰겠니? 그 말은 제가 단지 명확함을 원했을 뿐인데 계산적이라고 비난받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명확하게 하는 것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부당하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전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용? 그럼 네가 그동안 냈던 돈은 뭐였는데?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의무였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말이 없다가 다른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요즘 젊은 것들이 다 이렇습니다. 남의 집에서 편하게 살 때는 조용하더니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바로 얼굴을 바꾸네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이렇게 쉽게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 집안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저분들께 빚진 것이 없으니 돈을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여론은 아주 연약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돈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봐.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고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가벼운 손길이 저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으로 어머님의 눈에서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법까지 언급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머님의 생각 속에서 이 문제는 도리나 정의 문제였고 압박하면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겪었습니다. 모호한 도덕률로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어머님은 몇 초 더 서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도끼 어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두고 봐. 그렇게 살아서 네가 편할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 시어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웃들은 흩어졌고 대문이 닫히자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여진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옆에 와서 앉으셨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무섭지 않았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냥 슬퍼요.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중요한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당연한 버팀목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리고 그 버팀목이 아니오라고 말하며 일어서는 순간 억눌렸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침묵 속에서 저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게 가장 중요한 것, 제 명예를 지켜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지켜낸 이상 어떤 저주나 비난도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어제의 소동 이후 모든 것이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분명하게 말했고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통제감을 되찾기 위해 일을 더 크게 벌이기 쉽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인사도 서론도 없었습니다. 나 지금 네 집 대문 앞이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대답할 틈도 없이 어머님은 쏘아붙였습니다.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저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는 제 표정을 보시고는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또 오셨어요. 엄마는 더 묻지 않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저보고 그냥 출근하라고 당신이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대문 밖으로 나갔을 때 전 시어머니는 이미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주위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일부러 이 시간을 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님은 먼저 높고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제는 네가 권리가 없다고 했지. 오늘 다시 한번 똑똑히 묻겠다.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데 넌 무슨 자격으로 편하게 살아? 저는 똑바로 서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편하게 사는 건 이제 그 집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으로 모든 의무는 끝났습니다. 어머님은 비웃었습니다. 이혼하면 끝이야? 네 명예는 어쩔 건데. 사람들이 다 너보고 어려운 남편 버리고 도망쳤다고 손가락질할 텐데.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명예. 제가 가장 많이 상처받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명예는 다른 사람의 소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한 걸음 다가서며 더욱 거칠게 말했습니다. 말 잘하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줬는데 이제 와서 등을 돌려? 제가 대답하려던 순간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제지하셨습니다. 엄마가 한 걸음 나서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께서 명예를 말씀하시니 저도 한마디 묻겠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놀란 듯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제 딸이 사부인 댁에 며느리로 있을 때 온갖 트집과 의심을 받고 친척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 딸의 명예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반박했습니다. 집안에서 며느리 가르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엄마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며느리를 가르치는 것과 사람의 명예에 상처를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참아하지 못했던 말을 엄마가 대신해 주셨습니다. 간결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됐고 돈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 질문은 모든 이웃 앞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피하면 이 문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알았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안 드립니다. 네가 감히. 어머님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빚진 것이 없으니까요. 어머님은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빚진 게 없는데 그렇게 편하게 살아?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제가 편하게 사는 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전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눈에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이웃들을 향해 동정을 구하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요즘 며느리들이 이렇게 은혜도 모릅니다. 나이 지긋한 한 이웃 어르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집안 이야기를 길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기 안 좋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말이었지만 여론을 이용하려던 어머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리기엔 충분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고 봐. 그렇게 살아서 네가 복 받을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의가 아닌 무력감에서 나온 저주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엄마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돌아가십시오. 오늘 이후로 또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우시면 저희는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엄마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발걸음이 더 느리고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었지만 더 이상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대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다가와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괜찮니 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안도감이 가슴속에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가 황금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켜낸 이상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침묵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이 길고 긴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장면이 이어집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